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고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김상욱이었습니다. 상욱은 비단 가게를 크게 열어 많은 재산을 모았지요. 논밭이 수백 마지기에 이를 만큼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니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간 그 지역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 그에게는 재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부인 이화진이었습니다. 화진은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달덩이처럼 하얀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하늘한 허리,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를 가졌으니 보는 이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요.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고운 모습을 훔쳐보았고 같은 여인네들조차 그 아름다움의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상욱과 화진은 혼례를 올리고 천몇 해 동안은 참으로 금슬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꼈으며 고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저런 부부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행복한 집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혼이 난 지 5년이 다 되도록 화진에게는 아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을 큰 도리로 여기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니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집안의 큰 걱정거리이자 불효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욱도 꾹 참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잦아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니 저 집도 다 끝났구먼. 얼굴이 아무리 고우면 뭘 하나, 아기 하나 못 낳는 것을. 이런 말들이 상욱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상욱은 부인 화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기방을 드나들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기생월선이 품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느 날은 주막주모와 남몰래 정을 통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진은 서방님이 다른 여인의 품에서 지내는 것을 알면서도 속만 태울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욱이 또다시 늦게 돌아왔습니다. 잔뜩 취한 서방님의 옷자락에서는 짙은 여인의 분 향내가 풍겨나왔지요. 그날 밤 화진은 끝내 소리 죽여 울며 이불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나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까?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또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님의 발길이 뜸해질수록 화진의 몸과 마음은 시름시름 병들어 갔습니다. 입맛을 잃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그녀가 그만 마루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화진은 석 달이 지나도록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용하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할 뿐이었지요. 부인의 병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석 달 만에 화진은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그만 넋이 반쯤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실없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곱다던 그 아리따운 새색시는 간데없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당을 이리저리 헤매는 넋이 나간 여인만 남게 되었지요. 상욱은 부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정나미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부인을 보는 것조차 피하며
아예 집에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욱은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소정이었습니다. 소정은 24 한창 나이에 꽃처럼 고왔습니다. 말씨도 상냥하고 남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솜씨가 대단했지요. 특히 밤이 되면 상욱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사내의 애간장을 녹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소정의 집안도 살림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읍내에서 꽤 크게 자리 잡은 주막을 하나 운영하며 넉넉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요. 본래 이만한 집안의 딸이라면 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번듯한 정실로 시집을 가려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겉으로 말 못할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상욱나리댁 안방마님은 넋이 나갔고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소정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보십시오. 그 집 재산이 다 제 것이 될 텐데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소정의 아버지도 딸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사실 그 아비도 욕심이 많고 마음보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손님들 술값을 부풀려 받기 일쑤였고 술 취한 나그네의 돈주머니에 손을 대기도 했지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소정 역시 겉으로는 살가웠지만 속은 시커먼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정은 상욱의 첩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몇 달 동안 소정은 상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이리 와보셔요. 오늘은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있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상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지극정성으로 상욱을 보살폈고 상욱은 그런 소정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상욱의 마음을 얻은 소정의 다음 속셈은 화진을 집에서 아예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상욱에게 화진의 흉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글쎄, 안방마님께서 오늘 마당에서 옷을 벗으려 하지 않으셨겠어요. 하인들이 다 보는데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서방님 얼굴에 먹칠하고 집안 망신 다 시킬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안방마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용한 곳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정은 이렇듯 은근슬쩍 상욱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화진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사실 상욱과 화진이 처음 만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상욱은 비단을 짊어지고 전국을 떠도는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길을 넘다가 그만 도적대를 만나 칼을 맞고 쓰러졌지요. 그때 마침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화진이 그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상처를 닦아준 덕분에 상욱은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상욱은 평생 화진에게 목숨빚을 졌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정이 옆에서 부추겨도 차마 화진을 내쫓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소정은 남몰래 이를 갈았습니다. 흥, 좋게 말해서 안 된다면야 나도 다른 수를 쓸 수밖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서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넋이 나간 와중에도 화진이 매일같이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밖 야산에 있는 낡은 절터였지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지요. 절 안에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 불상이 홀로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집에서는 실성한 사람처럼 굴다가도 이상하게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불상 앞에 엎드려 중얼거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서방님이 다시 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부디 제게 아이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하염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화진은 그날도 어김없이 절터를 찾았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절터 마당에는 쓸쓸한 바람만 감돌았지요. 화진이 불상 앞에서 막 절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절 구석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누렁이 한 마리가 무너진 벽 틈새를 향해 사납게도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쌓여있던 잡동사니 더미에서 황갈색 작은 짐승 하나가 휙 튀어나왔습니다. 족제비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고을에서 황설랑이라 불리는 짐승이었지요. 황설랑은 제 몸집보다 몇 배나 큰 개를 보고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바로 어미 황설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미는 뒤에 숨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짖는 소리를 멈추고 쏜살같이 어미 황설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누렁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미의 목덜미를 꽉 물고 말았습니다. 어미 황설랑이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쓰러뜨린 누렁이는 다시 잡동사니 더미로 달려가 그 안에 숨어있던 작은 새끼 황설랑 한 마리를 입에 덥석 물었습니다. 새끼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화진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기와장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누렁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기와장은 정확하게 누렁이의 옆구리에 날아가 맞았습니다. 깜짝 놀란 누렁이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던 새끼 황설랑을 떨어뜨린 채 꼬리를 내리고 허둥지둥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미 황설랑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새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새끼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목에 난 상처는 무척 깊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숨 쉬는 것조차 몹시 힘겨워 보였습니다. 화진은 서둘러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쭉 찢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황설랑의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가엾은 것, 부디 목숨만은 건지려무나 넋이 나간 와중에도 그 순간만큼은 화진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제 목숨을 던져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내 자식 하나나 품에 안아볼 수 있다면. 상처를 메어준 뒤 화진은 황설랑 어미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잡동사니 더미 아래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미 황설랑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진의 손등을 덥석 물었습니다. 아, 화진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뼈를 애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이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진은 황설랑을 뿌리치고는 피가 맺히는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거늘 이것이 무슨 짓이냐. 화진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렇다고 황설랑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마음이 어질고 착하여 작은 짐승 하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화진은 피가 나는 손등을 감싸준 채 절터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자꾸만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한 화진은 방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이부자리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훤히 밝아오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었습니다. 화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진의 눈빛이 지난 몇 달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들여다보고 방안을 찬찬히 살펴보고 창밖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던 세상, 모든 것이 제 빛깔을 찾은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실성한 사람처럼 집안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그토록 화진을 괴롭히던 마음의 병이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욱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부인의 방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부인, 정말이냐, 정말로 정신이 돌아온 것이냐. 서방님, 화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상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참으로 하늘이 도왔구나. 그날부터 상욱은 며칠 동안 화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부인과 겸상을 하여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밤이 되면 서로를 포근히 안았습니다. 상욱은 부인의 따뜻한 마음과 변치 않는 정이 참으로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소정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계집이 멀쩡해지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이를 갈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소정은 겉으로는 기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안방마님, 정말 다행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화진이 상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젠 제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작은 댁인 소정의 방에도 가보셔요. 그 아이도 서방님을 기다리느라 외로울 것입니다. 상욱은 부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인 마음 씀씀이가 그토록 깊으니 부인 말대로 하겠소. 그날 밤 상욱이 소정의 방으로 건너가자 소정은 짐짓 토라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이제 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신가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상욱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안방마님 병이 나으시니 이제 저는 눈에 차지도 않으시는 게 아닙니까? 소정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거라. 상욱은 허둥지둥 소정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소정은 언제 울었냐는 듯 금세 얼굴을 바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저와 함께 계셔 주실 거지요? 그녀는 몸에 밴 듯 아양을 떨며 상욱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상욱은 소정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나를 향한 정이 깊어 질투하는구나 하고 참으로 착하고 순진한 여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정의 검은 속내를 감춘 무서운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또 며칠이 지난 뒤 화진은 상욱에게 절터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제 병이 나은 것은 아무래도 그 황설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짐승이 저를 문 뒤로 정신이 돌아왔지 뭡니까? 상욱은 참으로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설랑이 물어서 병이 나았다니 세상에 그런 기이한 일이 다 있구나. 그러니 제가 그 황설랑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습니다. 화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 소정이 친정에 간 날이었습니다.
화진과 상욱은 그 틈을 타 함께 절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황설왕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지럽던 잡동사니 더미는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황설왕이 살던 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나 보구나. 상욱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화진은 황설왕이 살던 빈자리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황설왕님, 어디에 계시든 부디 무탈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절터를 떠날 때였습니다. 멀리 우거진 덤불 속에서 황설왕 한 마리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황설왕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소정은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안방마님 화진에 대한 시샘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요. 저 계집이 멀쩡해지다니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소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쪽 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소정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소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 불쌍한 놈 좀 살려주시오. 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소이다. 먹을 것을 좀 얻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소정은 냄새나는 거지를 보며 대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귀찮아서라도 몇 푼 던져주고 갔을 테지만 오늘은 화진의 일로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앞을 막느냐. 썩 비켜라. 소정이 눈을 흘기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것이 길을 막고 있으니 재수가 없구나. 하지만 거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부인, 제발 한 푼만이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소이다. 이것이 감히. 소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장 비키지 못하겠느냐, 이 더러운 놈아. 거지도 억울했던지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허참, 겉모습만 고운 줄 알았더니 속은 시커먼가 보구려.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어찌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시오. 그 말에 소정은 그만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화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참이었지요. 거지가 감히 대드는 꼴을 보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뒹구는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에게 말대꾸를 해. 소정은 악에 받쳐 소리치며 그 돌로 거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으악! 거지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어딘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크게 다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을 든 채로 악을 쓰며 계속해서 거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느새 소정의 눈에는 무서운 광기마저 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지는 크게 다친 채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헐떡이던 소정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소정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해가 저문 산길에는 아무도 지나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정은 서둘러 길가의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끌어모아 거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내달렸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에 핏자국이 묻은 것도 모른 채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소정이 멀리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를 덮어놓았던 풀더미 속에서 노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어느새 재빠른 황설랑 한 마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화진을 구해준 그 어미 황설랑이 변신한 모습이었지요. 황설랑은 소정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떠보려 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악독하고 무서운 여인이 있다니. 황설랑이 사람처럼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씨 고운 화진 부인과는 참으로 다르구나. 저런 악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황설랑은 소정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바람처럼 재빠르게 뒤쫓아갔습니다. 한편 소정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친정집인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넘어가 사방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의 아버지인 주막 주인은 이 밤늦게 웬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맞았습니다. 딸아, 이 밤에 어찌 혼자 왔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냐?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그 화진이가 멀쩡해졌어요. 뭐라고? 주막 주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넋이 나갔던 화진이가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냐? 예, 글쎄 황설랑이라는 짐승한테 물리고 나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소정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졌구나.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소정이 애가 타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뾰족한 수라도 내어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저는 평생 첩살이를 면치 못합니다. 주막 주인은 딸의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간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뭘 하고 아직도 그 계집 하나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냐. 이 무능한 것. 그게 서방님께서 옛날에 병든 그 계집에게 입은 은혜가 있어서 차마 내치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소정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종이 매듭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주막 주인이 종이 매듭을 소정에게 넌지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심산이라 하는 무서운 독약이다. 10년도 전에 한떠돌이 약장수에게서 몰래 얻은 것인데 혹 쓸데가 있을까 하여 여태껏 간직하고 있었지. 소정은 종이 매듭을 받아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저더러 어찌하라고. 이 약은 아무 빛깔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는 독약이다. 주막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음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밥이나 국에 아주 조금씩만 섞어 먹이면 아무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안에 죽게 된다. 꼭 병들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아버지, 그래도 어찌 사람을 해치는 일을. 소정이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흥! 주막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그만두어라. 네가 그깟 계집 하나 이기지 못하고 평생 첩으로 늙어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소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욱의 그 많은 재산과 안방마님 자리에 대한 욕심이 결국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정은 독약이 든 종이 매듭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친정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화진이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노려보았고 낮에 만났던 피투성이 거지가 섬뜩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소정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밖에 누군가 서성거리는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정은 가슴이 철렁하여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테마로 위에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소정은 섬뜩한 느낌에 얼른 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소정은 친정을 나와 상욱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독약 종이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테다. 집에 돌아온 소정을 상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친정에는 잘 다녀왔느냐? 예, 서방님. 부모님께서 서방님께 안부 전하라 하셨습니다. 소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앙큼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방에 있던 화진도 소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작은 댁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구나.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거라. 소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반겨주는 화진의 다정한 말에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방마님. 그날 밤부터 소정은 안방마님을 해칠 기회만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진의 음식에 몰래 독약을 넣을 틈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늘 하인들이 드나들었고 안방마님이 상욱과 함께 밥상을 받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소정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상욱이 아침 일찍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집을 나갔고 마침 화진은 몸이 좋지 않다며 방에서 쉬고 있었지요. 소정은 이때다 싶어 부엌으로 가 자기가 직접 죽을 끓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안방마님을 위해 특별히 보약죽을 끓여드리겠네. 소정이 일부러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첩이 안방마님을 위하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부엌을 소정에게 맡기고 물러났습니다. 소정은 정성껏 죽을 끓이는 척하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품속에서 독이 든 종이 매듭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얀 죽사발에 독이 든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소정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설랑이었지요. 황설랑은 소정이 친정에서 독약을 받아온 그날부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정은 독을 넣은 죽을 쟁반에 받쳐들고 화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 제가 몸에 좋은 보약죽을 끓여왔습니다. 이것 드시고 어서 기운 차리셔요. 화진은 침상에 몸을 기댄 채 소정을 보며 고맙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작은 댁. 네가 이렇듯 나를 챙겨주니 그 마음이 참 고맙다. 소정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마땅히 제가 할 일인걸요. 화진이 죽그릇을 받아들고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웬 노인 한 분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잠깐! 드시면 아니 돼요. 노인이 방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진과 소정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도포를 입은 것이 꼭 선비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웬 늙은이가 함부로. 소정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소정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화진에게 다가가 죽그릇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 죽을 드시면 큰일이 납니다.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죽그릇을 그대로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침 방구석에 있던 쥐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 쏟아진 죽을 핥아 먹었지요.
그러자 쥐는 순식간에 몸을 비틀고 떨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맹독입니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진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댁, 작은 댁,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정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노인이 소정을 똑바로 노려보며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박소정, 네가 감히 안방마님을 독약으로 해치려 하였고 그에 앞서 산길에서 죄 없는 거지를 돌로 쳐 죽였느니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소정은 그 말을 듣고서야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눈앞의 노인이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산길에서 만났던 그 거지가 바로 이 노인이었구나 싶었지요. 소정은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받고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돌아온 상욱이 이 소란에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요? 노인은 상욱에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정이 안방마님을 해치려 한 일이며 그 전에 산길에서 거지로 변신한 자신을 때려 죽인 일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지요. 상욱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괘씸한 것을 보았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소정은 고개를 든 채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욱은 하인들에게 당장 소정을 대문 밖으로 내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당장 저것을 이 집에서 끌어내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소정은 결국 몸에 걸친 옷 한 벌만 겨우 건진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부와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노인은 화진과 상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인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그 황설랑입니다. 그날 입은 은혜를 갚고자 이렇듯 사람의 모습으로 2분을 도왔습니다. 화진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황설랑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셨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좋은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부인께서는 그 어진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래오래 복을 누리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누런 털을 가진 설랑 한 마리가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황설랑은 마치 사람처럼 화진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긴 꼬리를 한 번 휘젓고 훌쩍 창문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욱은 부인 화진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화진,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부터는 내 평생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화진은 서방님의 품에 안기며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모두 잊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 2 사람의 정은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이를 기다리던 화진의 배에 드디어 새 생명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화진은 옥동자처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상욱과 화진은 아이의 이름을 설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갚고 떠난 그 신비한 황설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집에서 쫓겨난 소정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세에 눈이 멀었던 친정아버지는 더는 쓸모가 없어진 딸을 쌀쌀맞게 돌려보냈습니다. 소정은 이리저리 거리를 떠돌며 먹을 것을 빌어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한때 꽃처럼 곱던 얼굴은 혹독한 고생으로 몹시 야위고 해숙해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 소정은 어느 집 담벼락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더러운 거지가 된 그녀를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정에게 다가와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정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화진이었습니다. 화진은 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길가에 쓰러진 소정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자네는 작은 댁이 아닌가. 이 어찌된 일이냐. 화진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은 화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방마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화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만 그렇다고 이 추위에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구나. 화진은 소정을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국을 사주었습니다. 소정은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에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밥을 넘겼습니다. 안방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소정이 울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화진은 소정에게 은 한 양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새 삶을 시작하거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부터라도 착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거라. 소정은 화진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화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란다. 그 후 소정은 먼 고을로 떠나 바느질 품을 팔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용서해 준 화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세월은 흘러 상욱과 화진의 아들 설왕이는 훌륭하게 자라나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상욱과 화진은 아들 설왕이의 효도를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맑은 날이면 야산의 낡은 절터를 찾아가 황설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상욱과 화진이 백발노인이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황설왕 한 마리가 마당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황설왕은 늙은 두 사람을 보며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화진이 서방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 보셔요, 서방님. 우리의 오랜 은인이 또 찾아왔나 봅니다. 상욱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러게 말이오. 참으로 반가운 손님이구려. 황설왕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빛이 황설왕의 황갈색 털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일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짐승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설왕을 만나면 다들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혹시 그 황설왕이 은혜를 갚으러 온 신령한 짐승일지도 모르니까요.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고 악한 마음에는 반드시 그만한 벌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황설왕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